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협상, 오늘 오전 끝내 결렬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18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는 4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 유치원, 경찰이 오늘 오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26개월 된 아기까지 감염돼 후속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유치원의 폐쇄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고 경찰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현대카드가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서울대 일부 건물도 폐쇄됐습니다. 안양 주영광교회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1명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9월 중순까지 분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나누는 시차 운영 제도도 도입합니다. 21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이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검찰 시민위원들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밤사이 시간당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024만여 명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취합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반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감염된 겁니다. 국내 역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43.1명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10%로 이전 2주보다 1%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통제 가능 기준인 5%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신규 기준 집단 감염은 14건으로 이전 2주보다 3건 증가했습니다.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잇따른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와 관련해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신도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도 29명까지 늘면서 이른바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에 있는 왕성교회 앞입니다. 네, 우선 안양 주영광교회 확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기 군포시는 오금동에 사는 50대 여성과 군포 이동에 사는 7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다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의왕시에 있는 라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생아와 산모, 직원 등 48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과 24일 30명이 좁은 공간에서 촘촘히 앉아 예배를 보고 식사까지 함께한 터라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신도 수만 9천 명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에서는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나오면서 관련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침례교회 신도로
방역당국은 두 사람의 감염 경로와 구체적인 동선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교회 신도인 60대와 30대 모녀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녀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만 700명이 넘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 기자가 나가 있는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파악된 서울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29명입니다. 특히 왕성교회발 감염은 교인들이 다니는 직장을 중심으로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에서는 30대 남성이 식품회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회사에서는 지난 26일 왕성교회 신도인 30대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도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는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20대 남성 A씨와 사옥 5층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왕성교회와 관련해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거주 30대 남성과 5층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확진됐는데요. 현대카드 측은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190여 명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서울 본사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왕성교회 관련 감염은 학교 등 주변 시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왕성교회를 다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학교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왕성교회에서 2km 정도 떨어진 신림동의 나누초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성교회 교인으로 확인되자 학교 측은 급히 4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14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일단 전교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자매가 다녀간 광주광역시 광늑사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늑사에 다녀오거나 승려와 접촉한 광주 시민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 전주와 경기 파주에서도 광주 광늑사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대성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오늘 휴원했으며 종사자와 원생 등 26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1,200여 곳에 대해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지난 26일 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근무지인 대사관에 대해 방역 조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안산의 유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피해 원생 부모들이 어제 새벽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치원 원장의 조사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에 경찰 압수수색이 종료됐다고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유치원에서 시작한 경찰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이 상자를 든 경찰관 5명 정도가 제 뒤로 보이는 유치원 입구를 통해 드나들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는 원내 CCTV와 또 급식 기록 등이 담긴 장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급식 장부에는 식중독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난 12일 전후로 원생들에게 음식이 제공된 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 음식을 원생들에게 제공한 경위를 살필 예정인데요. 일각에서 유치원 관계자가 고의로 보존식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따로 영장 없이 진행됐는데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본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뒤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피해 원생 부모들이 어제 새벽 유치원 원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식중독 사태가 심각한데도 경찰이 수사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26일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수사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후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해 보건소와 연락하면서 원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석 환자가 한 명 늘었죠. 네, 안타깝게도 이 유치원과 관련한 투석 환아가 한 명 늘었습니다. 생후 26개월 된 아기로 유치원 원생은 아니지만 이 식중독을 앓던 원생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아기가 함께 물놀이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환아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어제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원생도 한 명이 늘어 모두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58명이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균 증상을 보인 관련자들은 모두 115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는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를 모두 갖는 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처음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곧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조금 뒤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과 통합당의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 타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전후 상황 정치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네, 오늘 본회의가 이제 조금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사실 오늘 본회의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 뒤에 어느 때보다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원구성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을 합니다. 네, 이 원구성이다 하면은 한마디로 국회,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는 개시했지만 사실상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정상 가동을 위한 틀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소관 법안들을 심사를 하고 이제 더불어 시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이제 국회가 일하는 추진력을 받기에 핵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이제 화면 오른쪽으로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석 단상으로 입장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석이 상당수 차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보이고요.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석 단상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박병석 의장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 오늘 준비된 본회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늘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상임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12개인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 몫으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네. 이제 오늘은 11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네, 12개가 남았는데 11개만 선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네. 위원 선임,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위원 네. 선임에 있어서 별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당 측의, 그 야당 측의 부의장이 아직 선출이 안 되고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보위 위원장은 선출할 수 없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선출되는 위원회를 좀 보면요. 이제 예산결산특위,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안을 핵심이죠. 주무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예정된 거는 국토운영위 그리고 정무위 등이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국회 사무총장, 현재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이었는데 사퇴를 하고 새로운 김영춘 사무총장 임명 승인의 건, 그리고 또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아직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하기로는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고지가 됐던 상태인데 오후 2시 전후로 앞당겨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최종 단판 회동에서 네.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5시간을 미루겠다 이렇게 네.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통합당 측에 위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통합당 측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빨리 6시까지 명단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후에 말을 바꿨죠. 네,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보면은 그 상임위원을 먼저 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본회의 당시에는 이제 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니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통합당 측에서 이제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사실상 일방적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 함께 사실상 오늘 제출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는 이제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어떤 21대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위한 시한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런 것과 함께 사실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상임위원장을 이제 본회의에 선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네. 선출 절차도 좀 다르다고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보이콧의 뜻을 밝힌 만큼 오늘 네. 본회의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투표 절차가 조금 네. 특이한데요. 원래 보통 이제 법안 처리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의원 각 단말기에 있는 전자식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다르다고요. 네, 우 기자 혹시 출입하시면서 네. 하나하나 손으로 투표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각종 정부 기관 뭐 위원 선출할 때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 손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네. 오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만큼 전자투표로 투표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일일이 상임위원장을 수기로 무기명 투표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상임위원장 당선자로 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임위원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투표하고 이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작두로 잘라서 종이를 분류한 뒤에 다시 개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사무처 기준으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본회의 당시에 한 1시간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걸렸던 네, 것에 맞습니다. 비하면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 회동이죠.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던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도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이제 국회에 계속 남아서 이제 마라톤 협상 3시간 반 넘게 협상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취재를 했는데 사실상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해서 오늘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10시 반, 11시가 되기 전에 결렬이 됐어요. 네, 이미 그때 결과가 30분 만에 나왔는데요. 이 핵심은 쟁점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이 민주당은 앞선 협상 과정에서 국회 21대 국회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네. 전반기는 이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만큼 후반기에는 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통합당도 사실 의견을 많이 좁혔다고 언론 네.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반기 2년을 민주당이 맡다 보니까 후반기 2년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민주당 안대로 뭔가 어떤 대선에 승리하는 당 그리고 이제 어떤 한명숙 상임위 청문회 그리고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좀 이제 같이 조율을 해서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곧 개의를 선언할 예정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오후 2시로 예정됐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잠시 뒤에 시작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한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 짓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여야 합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21대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참 험난한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계속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국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해외 유입으로는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75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5명으로 총 89.6%인 11,42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1,046명이 격리 중에 있고 어제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28명이며 1,600여 명에 대한 교인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 현재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관련하여 원생 및 교사 등 7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확진자 1명이 원생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73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주영광교회 관련하여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2명입니다. 추가 확진자의 직장에 대한 추가 접촉자와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와 관련하여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 총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예배 참석자 720명에 대해서는 증상 유무에 대한 능동 감시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전남 일가족 확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광륵사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총 확진자 수는 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광륵사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 중 총 76명의 접촉자가 확인되어 현재 추가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2명이었으며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 3명, 유럽 1명,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 2명, 방글라데시 2명, 카자흐스탄 2명, 러시아 1명, 파키스탄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주말 종교 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세계 교회의 확진자 수와 또 각 교회별 전파 경로와 위험 요인은 표와 같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하게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고 또 찬송 또는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으며 또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하여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종교활동을 실시할 경우는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인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의 어떤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 발병과 해외 유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11.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주간 통계를 매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통계를 분석을 해서 월요일 날 브리핑 자료를 드리면서 주간 통계를 일주일에 한 번 제공할 예정입니다. 15쪽의 주요 감염 경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별 그래프와 주별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는 지역 감염 사례는 일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등 소모임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등을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6월 16일 집단 발생에 대한 의심 신고 이후 지자체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와 환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18시 기준으로 현재 유증상자는 114명이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 원아의 가족 1명이 추가되어 확진 환자는 58명입니다. 이 중에 원생은 111명이고 원아의 가족이 3명이었습니다. 현재 21명이 입원 중이고 16명의 환아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현재 4명이 투석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와 감염원에 대해서는 식약처 그리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 등 모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조리 도구들을 구분해서 사용하여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에 위생 수칙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행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전 세계 확진자는 1,0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브라질 등은 매일 4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또 봉쇄 조치를 완화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다시 유행이 나타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은 장기전에 대비하여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첫 환자가 보고된 지 1월 20일 이후 약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피해를 최소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그간의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지속 가능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격리해제 기준, 치료 지침, 확진자에 대한 관리 지침 등을 정비하고 있고 지자체 의료계와 함께 대규모 환자 발생 시에 대응 가능하도록 병상, 자원관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국민들의 참여가 코로나 극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개인 방역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으로 각 개인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방역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둬서 전파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 또는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 모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미흡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 결과로 중장년층에서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또한 위중 환자와 사망자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유행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과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밀폐, 밀집, 밀접한 대면 모임은 피하고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같은 원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정리를 한 이후에 다음 브리핑이나 또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용산구 국방부청사 어린이집에서 원생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영광교회 누적 환자는 2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현재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광역사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광주, 전남 등 곳곳에서 집단적 그리고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연일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YTN은 지난 4월 비 내린 날 폭발 사고가 빈발한 군용 리튬 1차 전지의 위험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후속 대책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가 약속한 군용전지 개선 사업은 더디기만 하고 그러는 사이 폭발과 화재는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군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폭발과 대형 화재. 모두 비가 온 날이거나 내린 직후였습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었고 외벽과 방화벽 사이에 틈으로 빗물이 유입.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리튬의 특성을 무시한 심각한 관리 부실로 추정됐습니다. 이것도 무기 다루듯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주의가 더 컸던 거예요.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군용전지 창고에 열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마련 뒤에도 폭발과 화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 형태의 대형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군에서 쓰고 버린 리튬 전지 등을 폐기하는 업체. 이번에도 화재 전날 비가 내렸고 관리 부실이 또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출력 손상 등에 의해서도 그렇고 수온이 침투하거나 그러면은 리튬은 물에 쉽게 반응하거든요. 취재진이 확보한 화재 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에선 2014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 불이 났는데 대부분 리튬과 수분의 반응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육군 군수지원단 폐리튬 전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역시 전날 비가 내렸습니다. 군이 후속 대책으로 발표했던 화재 예방 항온 항습기나 열감지 카메라는 창고에 없었습니다.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폐리튬 전지를 자동차 배터리 등과 함께 보관해 피해가 컸습니다. YTN은 국방부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군용전지 창고 공사 수주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 소방, 보수공사 계약은 모두 16건에 불과합니다. 군용전지 창고 개선을 위한 예산 자체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쓰고 남은 돈은 있으면 끌어다 쓰는 식이었습니다. 군의 현대화 추세와 맞물려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서 군용전지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태풍급 장맛비와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맛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언제부터 비가 내릴까요?
네, 서울은 퇴근길 무렵인 저녁 6시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태풍급 호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영동 지방은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은 제주도로 제주시에는 지금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강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남부에 이어 충남 서해안에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1시 제주도와 남해안에 이어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호우특보는 그 밖에 충청 내륙과 영동 지방으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는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에는 최고 200mm, 충청과 남해안,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호우와 함께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와 전 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적, 산발적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보건산업대학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오늘 추가 환자가 42명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환자가 60명이 넘게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확산 추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6월 한 달 동안의 환자 발병 양상을 보게 되면은 꾸준히 하루에 4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6월 첫째, 둘째 주 동안은 지역사회에서 37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29명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지역사회 발병 양상은 조금 줄어든 양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방역당국에서는 꾸준히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환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접한 그런 시설이나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약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죠.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해외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하루에도 한 15만 명 내지 18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 유입 환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해외 환자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의 철저한 이 발열 감시와 함께 자격 격리자들에 대해서도 14일 동안 증상 발현 여부를 확실하게 감시를 해서 확진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2차 유행이다, 1차 유행의 파동이다, 의견이 다양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내에서의 1차 유행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천 지발 대규모 발생이라고 한다면은 1차 유행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4월 마지막 연휴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환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에서의 2차 유행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차 유행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었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추가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지역 내에 무증상 전파자가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적어도 40%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의 환자 발병 양상 통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회 이외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들도
얼마든지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특별히 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그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병원이나 음식점, 대중목욕탕, 사찰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또 밀폐된 공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3밀이라고 해서요. 밀폐 공간, 그리고 또 밀접한 장소, 그리고 또 밀집되는 장소, 이런 데서의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디든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아울러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됩니다. 대전 충남 지역 병상 확보 우려 어느 정도 덜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대전 지역이라든지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자 발생에 따라서 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이나 감염 전문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약 그 85% 정도에 해당하는 무증상 환자, 그리고 또 경증 환자, 그리고 또 50대 미만의 환자들을 이런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활치료센터 계속해서 꾸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종교시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겠다는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늦었지만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유흥지점 이와 같은 고위험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종교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이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최대한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교계 전반에 걸쳐서 이 신도들의 종교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하지 않더라도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고강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고위험 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교회 집단 감염의 상당수가 각종 소모임 활동에서 비롯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역 대책, 방역 지침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종교 소모임 활동, 특별히 성가대 활동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간증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각 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행위에 있어서의 그런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방역 당국이 지침을 만들어서 종교계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여름 휴가를 9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휴가의 밀집도를 막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질병 발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휴가가 동시에 대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그 접촉이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지의 경우에도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종사하는 그런 직장 내에서의 휴가 기간을 분산토록 하는 것들도 대단히 유효한 그런 방역 대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와 함께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식당에서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식당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말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내에서도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라든지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비말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것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가지로 통일하고 대신 3단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이라는 것들이 혼재됨으로써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제는 일일 확진 환자 수의 수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요. 그 단계별로 50명 미만, 또 100명 미만, 100명 이상을 염두에 뒀고요.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우리 이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중 이용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위생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시설에서의 그 관리 강화가 훨씬 더 명료해졌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다,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스포츠 관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둠으로써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관람 그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들이 충분히 차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스포츠장에서의 제한된 그런 규모에서 관람을 허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점은 그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관람 기간 동안에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수준의 제한된 상황에서의 관람을 허용하는 것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보건산업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26개월 된 아기까지 감염돼 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유치원의 폐쇄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고 경찰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현대카드가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서울대 일부 건물도 폐쇄됐습니다. 안양 주영광교회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1명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9월 중순까지 분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나누는 시차 운영 제도도 도입합니다. 21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이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검찰 시민위원들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밤사이 시간당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 등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수사심의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함께 한 가지 사건을 두고 2개 외부 기관이 동시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은 일반 시민들이 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 오전 6명을 소집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이른바 대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검찰 수사심의 소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위원 150여 명 가운데 사건을 판단할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뽑고 심의 개최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외부 단체인 수사심의위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채널A 기자 측 요청이죠.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도 결정됐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기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앞서 대검이 소집 절차를 밟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과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외부 인사들의 눈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이 위원 위촉부터 안건 선정까지 자문단 소집 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맞불 형태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던 겁니다. 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문화예술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수사심의 소집이 결정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두 기구 사이 어느 쪽의 결정이 우선한다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 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이 전 대표 측과 수사팀은 각각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건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과 한동훈 검사장 측도 자신들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앞서 취재기자 전화 연결 음질이 다소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오늘 논평을 내고 수사심의위가 단 하루 만에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는지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는데도 검찰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가둔다면 국민은 또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인지 반문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 무력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명이 나왔는데 수도권에 이어 대전과 광주 등 비수도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올해 여름 휴가는 9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의 71%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휴가를 냈습니다. 올해도 이 기간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분산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가 도입됩니다. 민간 기업의 구내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금은 낮 12시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2, 3부제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나왔죠? 네, 오늘도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방역당국 집계 결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모두 28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주영광교회의 교인 2명과 직장 동료 2명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2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4명이 확인돼 총 7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접촉자 3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210명입니다. 광주 전남 일가족 확진 사례가 12명인데 광주 동구에 있는 광력사와 관련성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어린이집 관련 74명을 검사한 결과 어제 확진된 3살 원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7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다소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 집계 결과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42명입니다. 그제 8일 만에 60명대로 늘어난 데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12,757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30명이고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6명, 서울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광주 4명, 대전과 대구가 각각 2명이고 부산,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집단적,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가 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65명으로 완치율은 89.6%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유길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환자와 해외 입국 외국인 환자 가운데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중부권 국제1생활치료센터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을 대전, 세종, 충청 지역 환자와 외국인 환자가 입소해 치료를 받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실시간 집계 결과 오늘 오전 11시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1,024만여 명, 사망자는 50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12만 8천여 명이 숨진 미국이고 이어 브라질이 5만 7천여 명, 영국 4만 3천여 명, 이탈리아 3만 4천여 명입니다. 미국에선 전체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2개 주뿐이고 36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강입니다.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튜브를 둘러매고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신규 환자가 27일 9,500여 명 발생하면서 최대치를 찍었고 28일에도 8,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CNN 이들 주를 포함해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단 2개 주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료의 관심은 재선 운동과 그것을 위한 경제 활성화인 듯 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급증지 텍사스의 교회를 찾아 군중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The loss of more than 125,000 of our countrymen. We think of the grief of those families. We think of those that are still struggling with this disease today. Those who have endured economic hardship in the midst of the challenges we face. 하지만 전현직 보건관리와 전문가들은 연일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1일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CDC 국장 톰 프리드는 남부주들에서 환자 증가는 너무 일찍 경제를 재개한 결과라며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에서도 봉쇄령 완화 이후 경각심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부 도시 봉쇄를 검토하고 있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중부 도시 레스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당국은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We have just gone out of one lockdown, so going into another one is likely to be unacceptable by a majority of people in the city. 영국에선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와 함께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리버풀 FC가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하자 축구 팬들이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싸안고 환호해 우려를 샀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해왔던 독일에서는 최근 대형 도축장과 주거지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müssen es weiter als unsere gemeinschaftlich empfundene Verpflichtung verstehen, dass jeder und jeder Einzelne unser aller Schicksal in der Hand haben. 앞서 독일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귀터스로와 바렌도르프 등에 대해 식당 영업 금지 등 통제 조치를 다시 내렸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이 줄면서 일선 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헌혈 제한까지 풀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한 번도 없었던 혈액 수급 주의 단계가 올해는 7일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입니다. 오전 7시 30분,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직원들은 헌혈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헌혈팩과 지혈밴드 등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곳은 경기 파주시청. 파주시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헌혈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국 헌혈량이 지난해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헌혈 가능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위험 지역에서 체혈한 혈액의 경우 말라리아 항체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사용해야 하고 여름이 시작된 만큼 의료진이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하나가 소중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자가 급감한 이유가 가장 주요하긴 하고요. 적정 혈액 보유량을 항상 5일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주까지 이렇게 단체 헌혈을 나오게 됐습니다. 헌혈의 집은 기증품을 늘리고 헌혈 가능 주기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독려 문자까지 일일이 보내고 있지만 헌혈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엔 번호표를 뽑고 줄까지 서야 했던 이 헌혈의 집은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동안 헌혈자는 단 3명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적정 수준은 하루 평균 혈액 필요 분량의 5일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3일치 미만이면 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5일이었던 주의 단계는 올해는 벌써 7일에 달합니다. 지난달 헌혈 동참 재난 문자를 보낸 뒤 반짝 오른 헌혈량은 지금은 다시 관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하는 헌혈자분들도 꽤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절반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병원들도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적혈구 보유량을 평균 3.5일치까지 유지했지만 지금은 1.5일치뿐입니다. 혈액형별로 평균 10개씩 보유해왔던 혈소판 제제의 경우 지금은 A형 혈소판 2개만 남고 다른 혈액형은 모두 떨어져 환자들에게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액원에서도 이제 공급이 어려우면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다 맞춰서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모자라면은 이제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수술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단체 헌혈이 지난 22일까지 36건이나 취소되면서 개인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뿐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헌혈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움 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YTN 신주명입니다.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를 주도해온 탈북단체들에 대한 청문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쌀 보내기를 해온 큰샘의 박종호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해 법인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 제출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단체 큰샘 측은 자신들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것이라며 법인 설립 목적 외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큰샘의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법인 설립 취지에 인권 중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의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4주년을 맞아서 김 위원장을 체제 소의 상징이라고 추켜 세우며 내부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김 위원장의 추대 3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중앙보고대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언급이 없어 올해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 최악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국가의 위상과 힘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 세웠다면서 국방력 강화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요즘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약간 되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원 발표 이후 역차별 그리고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에 대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 설문조사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5차 범위 내에서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제 보류 의견, 부정적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5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계층별로 온도차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세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이제 30대 이상부터는 또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30, 40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고 진보층이 많죠. 또 60대 이상 계층은 또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많은데 30, 40대와 60, 70대는 좀 온도차를 보였고요.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입장도 있지만 또 자녀 세대 20대를 둔 계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50대는 그야말로 가장 팽팽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단일팀 구성할 때도 기회의 공정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많이 이탈했던 계층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취업을 앞둔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대 그 취업 앞둔 계층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이제 희망 직종이 사실 공무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문직, 뭐 의사라든지 뭐 또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이 공기업이고 또 대기업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는 20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공정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청와대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가짜 뉴스에 의한 과도한 그 오보들 때문에 좀 확대 과장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20대들의 의견은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가 역력히 드러난 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 의견을 내지 않고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약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이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단순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봤을 때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 사람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가지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학습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성향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안만큼 정치적 성향으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세대라든가 또는 물음응답 이런 것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이제 이 사안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인데요. 정의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과거의 세대들, 그러니까 오래된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서 정의로우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게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은데 이제 특히 이제 20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 또는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결과에서의 공정성보다는 그 과정과 절차에서의 더욱 엄격한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네. 20대들을 만나봐서 이런 심층 조사를 해보고 하게 되면 그 과정들이 엄격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관련해가지고는 과정에서 선발이 됐어야지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단일팀을 만드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정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20대와 기성세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우리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런 각종 조사에서 좀 엄격하게 20대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불공정 이야기 해주셨고 앞서 대표님께서도 평창올림픽 말씀하시면서 불공정 이슈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불공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특히 20대 민심이 출렁거려서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평창올림픽 과정에서도 특히 20대의 이제 지지층이 많이 이탈했던 부분, 그때 사실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데는 굉장히 금방 증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번 총선이 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5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도층 그리고 뭐 50대라든지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30, 40대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은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 부문, 특히 취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20대에 대한 당청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면 더욱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5천만 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또 합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잠시 후 언급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나 청와대 민주당 지지율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소통보다는 좀 쌍방향적인 소통 그리고 설득이 가능한 뭐 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나눠봤을 때 지역별로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던가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TK, PK, 보수적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보류응답이 다소가 이제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네.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뭐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정규직 전환 추진 응답이 다소가 이제 높은 그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수도권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추진과 보류가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그런 상황이고 호남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권 지지층입니다만은 보류 응답도 이제 만만치 않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20%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매우 사실은 혼란스러운 문제인 거였습니다. 깔끔하게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이제 양쪽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안들의 잘 모르는 응답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소간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연령대에서 20대의 그런 응답들이 더욱더 주목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맥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이번 주는 행보했는데 하락세를 멈춘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하락 그 폭이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니까요. 횡보해야 됐다고 이제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53.3%였고 부정 평가는 소폭 증가한 42.7%였는데요. 선거 이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남북 관계가 다소 긴장 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도 다시 재철거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목요일부터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지표에서 주반에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요일 날 50% 중반까지 갔다라는 점에서 하락세는 이제 멈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말씀드린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6.25 전쟁 70주년 대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과 종교단체 별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인국공이라고 하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1대 국회의원 구성 난항 지금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진영별로 각 지지층이 강화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야별로 이제 긍부정이 확연히 나뉘어지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요? 예, 일단 이제 코로나19 이 확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이제 미세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회 관련해서 이제 원구성 이제 논란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상황들을 봐야 할 텐데. 지금 이제 국회와 관련한 사안이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정당에 대한 평가들은 합니다만 그 사안 갖고 대통령 국정과 연결지어서 평가하는 흐름들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좀 제약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근본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일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파장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들은 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들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공개석상에서 뭐 이제 발언들, 메시지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 여부 이것이 그런 하락폭들을 최소화하느냐, 방어하느냐 이런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대표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 지지율도 뭐 이번 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0.6% 포인트는 41.2%였고요. 통합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멈춰서 1% 포인트 하락한 28.1%였는데 일간 변화에서 좀 의미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좀 저점을 찍었습니다. 26%를 기록했는데 그 백종원 씨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날이 바로 화요일이었는데요. 좀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사실 주말까지 또 진중권 전 교수에 의해서 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날 좀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37.8%까지 빠졌는데 인천국제공항 관련된 해명이 오히려 더 이제 불을 지르는 뭐 그런 시점이 바로 목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6.25 7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고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민주당도 지지율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당층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세요? 네, 무당층 어쨌든 상승한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가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관심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에 이제
군소 정당들이 어쨌든 의석들을 많이 얻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정당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1당과 2당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부터 군소 정당들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게 되고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 군소 정당들을 지지한다고 했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지를 이제 유보하게 되고 무당층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군소 정당들의 지지율 정체 또는 하락 이것이 무당층의 비율을 좀 높이는 결과로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번 선거가 끝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라이브 센터장,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교류협력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나 좀 보고가 이러. 나 좀 보고가 이러. 네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영감택이야. 가버려. 어디다 대고 빨갱이요? 왜 빨갱이라고 그러냐고요? 너는 기사야 뭐야?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예? 따로 기부금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 확보될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계속 갈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입에 장화를 물려갖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 한 건가요? 중적 추진사고로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 지원을 위해 입영 여부 조기 국가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째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 일부 내 대한민국 내 일부 세력들이 아직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할 때 이걸 누구든지 막아야 되는 게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의 영역은 이 날아가기 전까지가 표현의 영역이고 날아가면은 이제부터는 군사 영역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리전의 영역에 딱 들어간단 말이죠. 관련되는 유관기관과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 국방부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날라오면 저 다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국방부가 직접 하시든지. 오늘 압수수색에 이거 엄청나게 부당한 행위고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평온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거고 또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무관리하고 수령 독재하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문각기가 빼앗긴 그런 이제 최근에 방송사 취재진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북 교류협력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나 좀 보고가 이러. 나 좀 보고가 이러. 네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영감택이야. 가버려. 어디다 대고 빨갱이요? 왜 빨갱이라고 그러냐고요? 너는 기사야 뭐야?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오늘 첫 재판인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첫 재판이신데 어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달 전북 익산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공사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한 달 만에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에 서 있는 형광조끼 차림의 남성. 앞에서는 공사 장비, 일명 스키드 로더가 아스팔트 찌꺼기를 쏟아내고 뒤로는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영상이 찍히고 약 5분 뒤 이 남성은 후진하는 공사 장비에 깔렸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8일 아침 7시 30분쯤 공사 장비를 나르는 트레일러 지입기사로 취업한 43살 A씨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잡일도 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그런 것까지 해. 그게 아니고 다들 그냥 차에 있는 걸 생각한다니까. 가만히 현장에서 뒤돌리도 있는 것보다 그냥 그러고 왔다 갔다 하루에 한 2만 보 걷는 것 같아요. A씨 사망 사고의 현장 시공사와 가해 장비 운전자는 금전적 보상을 한 상태. 유족은 A씨를 고용했던 지입 차량 업체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유족들한테 사과도 못 받고 한 달 동안 사과를 하려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눈도 못 감고 화장을 했던. 숨진 A씨와 근로계약을 맺은 비지입 차량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차량이 차가 아니고 특수요. 출연한 사업자가 오래적으로 다 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지입에 갖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입사에서. 사고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특수 거기서 이렇게 준? 그러죠. 또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 업체 역시 A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로금도 필요 없고요. 앞으로 저희 동생처럼 건설공장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법적 개선 해주는 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영장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 같은 시간 구인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0대에서 20대 젊은 연령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영향이 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통계청이 보유한 1970년 이후 인구 통계에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번 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를 실시한 지 1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 부품 강국과 첨단 산업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혈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현지 시간 29일 일본이 한국에게 취한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됩니다. WTO의 분쟁 해결 기구는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패널이 바로 설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패널 설치는 다 한 달 뒤에 열리는 다음번 분쟁 해결 기구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과 남부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면서 밤사이 전국에 태풍급의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충남과 충북 남부 지역, 호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역,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점차 내륙과 영동에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을 포함한 또 해안가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점차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오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 최고 200mm, 또 충청과 남해안, 제주도와 지리산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50에서 많게는 10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강풍과 호우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